식물집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고양이 키우는 분들을 냥집사라고 하듯이 집에서 식물을 열심히 키우는 사람을 식물집사 혹은 식집사라고 한다고 합니다. 팬데믹 기간 중에 녹색 식물을 보며 코로나 블루를 이겨내는 식물집사가 부쩍 늘었다는데요. 식물집사가 늘면서 반려식물이란 용어도 새롭게 등장했다죠. 그만큼 푸릇하고 싱그러운 식물이 주는 위로는 사람이나 반려동물에게 받는 위로 못지 않은데요. 애나의 다락방 라디오, 오늘은 식물이 전하는 다정한 위로의 말과 식물을 통해 얻는 삶의 깨달음을 담은 책, 식물학자 신혜훈님의 이웃집 식물상담소 들려드립니다. 저자 신혜훈님은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하고 식물분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미국 스미소니언 환경연구센터의 연구원을 거쳐 현재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그냥 식물만 연구하는 식물학자가 아니라 그림 그리는 식물학자, 식물을 연구하는 화가이기도 한데요. 영국 왕립원예협회의 식물 세밀화 국제전시회에서 4번이나 금메달을 수상했고, 영국 왕립원예협회,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교,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등의 다수의 그림이 컬렉션으로 선정되었을 정도입니다. 지난 2019년에 미국 연구원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우연한 기회에 한 플리마켓에서 사람들과 식물 이야기를 나눌 식물 상담소를 무료로 운영하게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이따금 전시나 강연이 있으면 식물 상담소를 열었다는데요. 상담자와는 주로 식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인생 이야기로 흐르기도 하고, 또 상담자가 던지는 식물에 대한 질문을 곱씹으며 저자 역시 식물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도 하는 시간이었답니다. 이 책은 식물 상담소에서 다양한 상담자들과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우리가 잘 몰랐던 식물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요. 식물 자체에 대한 이야기도 재미있지만 식물도 인간과 더불어 지구 위에 뿌리내린 한 종으로서 인간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 책에는 화가이기도 한 저자가 직접 그린 예쁜 식물 세밀화들이 곳곳에 담겨 있어서 눈도 아주 즐겁습니다. 우리 주변의 식물을 새로운 시선, 따뜻한 시선으로 보게 해주는 이웃집 식물 상담소.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잡초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식물 상담소에서 나눈 이야기를 책으로 내면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처음 든 것은 나노 입자를 연구하는 어느 과학자를 만나면서였다. 그 과학자를 만난 날은 식물과 관련된 미술 전시의 연계 프로그램으로 식물 상담소를 열었을 때였다. 누구나 와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식물 상담소를 열고자 했지만 그래도 식물과 관련된 전시와 연계되어 있다 보니 식물을 좋아하거나 미술을 좋아하는 관람객이 대부분이었다. 상담소가 끝날 때쯤 머뭇거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다. 그 사람은 자신을 나노입자 연구자라 소개했다. 이 과학자는 그냥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다가 불쑥 들어온 것이다. 그러고는 입자들의 연속, 불연속성에 관해 이야기했다. 우리가 인식하는 물질들이 연속적으로 생성되는 것 같지만 한편으론 불연속적으로 불현듯 등장해서 놀랍다는 것이다. 몇 개의 원자가 모이다가 어느 순간 어떤 분자가 된다는 예를 들며 식물의 세포도 하나씩 모여 어느 순간 우리가 꽃잎, 수술, 암술 등으로 인식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이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아니, 그런 어려운 질문을 주시면 어쩌죠? 생각의 폭을 넓혀주는 반짝반짝한 질문이 감사하고 흥미로워서 책을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식물상담소를 찾아온 아래의 상담자도 그런 고마운 분 중 하나다. 선생님, 잡초에게도 역할이 있을까요? 잡초에게 역할을 묻는 건 너무 슬픈 일 아닌가요? 길거리를 가다 보면 발행이 같은 잡초들이 많잖아요. 걔들은 왜 거기서 필까요? 우리가 지구에 태어났듯 잡초도 그냥 존재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 인간이 호모 사피엔스라는 한 종이듯 발행이도 발행이라는 한 종이에요. 발행이랑 인간이랑 동급인 거죠. 그래서 발행이 너는 무슨 역할을 하니? 이렇게 묻는 게 되레 이상한 일 아닐까요? 인간이 지구의 주인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발행이 입장에서는 나도 동등한 한 종이고 지구의 주인이라 생각하는데 그럼 인간 너의 역할은 뭐니?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너무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숲에 있는 식물들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저 공간들이 그들만의 공간이니까요. 근데 잡초는 우리 생활 주변에서 골목 같은 곳에 막 자라나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저는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건가? 거기에도 뭔가 생태계가 있지 않을까? 그 안에 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잡초에게도 역할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처음 들었을 때는 여태껏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질문이라 당황했지만 곧바로 너무 슬픈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상담자는 잡초의 생태학적 위치나 도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물어보고자 던진 질문일 수도 있지만 내게는 잡초에게도 역할이 있을까라는 질문 자체에 생각할 거리가 많아 흥미로웠다. 잡초는 식물 분류학적 용어가 아니다. 잡초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가꾸지 않아도 저절로 나서 자라는 여러 가지 풀을 뜻하며 때와 장소에 적절하지 않은 식물을 말한다. 농장, 정원, 공원과 같이 인간이 통제하는 환경에서 인간이 원하지 않는데 자라나 인간에게 해를 입히는 식물이다. 예를 들어 서양 민들레 샐러드를 만들기 위해 서양 민들레를 키우면 잡초가 아니지만 복숭아 과수원에 심지도 않은 서양 민들레가 침입해 살고 있다면 그때는 잡초다. 그래서 잡초라는 용어는 식물을 이용 가치에 따라 나눈 인간 중심적인 용어다. 잡초는 기회가 생기면 빠르고 광범위하게 번식하고 낯선 곳을 장악하거나 교란된 생태계에 성공적으로 적응한다. 한번 자리를 잡으면 근절하기 쉽지 않은 강한 생명력을 가진다. 이런 끈질긴 생존 능력과 해롭거나 하찮은 존재라는 부정적 의미 때문에 잡초는 경멸적 용어로도 사용된다. 그러나 미국의 시인이자 사상가 랠프 월드 에머스는 잡초를 그 가치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식물들이라고 했다. 실제 여러 농작물, 약용식물, 정원식물이 예전에는 잡초로 취급되었다. 지구의 수많은 식물이 인간보다 먼저 탄생했다. 도시가 있는 자리에는 식물이 먼저 있었을 것이다. 가끔 인간이 만든 크고 작은 구조물들로 가득 찬 도시를 걷다 보면 온통 쓰레기라는 생각을 한다. 집안에 앉아 주변을 둘러봐도 그렇다. 지구에 자연적으로 탄생하지 않은 소재를 보면 네모나고 동그란 자연스럽지 않은 형태를 인식하면 가끔 미래가 암담하다. 언젠가 우리 인간이 모두 사라지면 자연과 융화되지 못하는 저 거대한 쓰레기들은 어떡하나 싶다. 그런 눈으로 보면 도시의 골목을 비집고 자리 잡은 잡초들이 정상일지도 모른다.
식물원 온실에서 일하고 있다는 어떤 상담자는 자신이 파괴자가 되는 것 같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 관람객에게 온실이 단정하게 보이도록 잡초 제거를 수시로 하다 보면 그런 기분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식물원 온실은 식물이 잘 자라도록 영양분을 풍족하게 제공하고 온도와 습도 등 생육 환경도 좋으니 덩달아 잡초도 아주 잘 자란다. 자연스레 다수의 식물종이 자랄 수 있는 환경에서 일부 식물만 두고 잡초라 규정되는 많은 식물을 계속 죽이다 보니 파괴자가 된 것 같다는 것이다. 잡초라고 뭉뚱그려 부르지만 각각의 이름을 가진 다양한 종을 죽이게 되니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일지 모른다. 잡초의 역할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담긴 잡초의 개념과 잡초에게 역할을 묻는 태도까지도 인간 중심적이다. 식물상담소에서 이 질문을 접한 이후로 나는 사람들이 식물과 관련해 쉽게 간과하는 인간 중심적인 용어나 태도에 관심이 갔다. 전시나 강연에서도 확장된 생각을 이어나갔다. 최근 전시를 마친 2021 덕수궁 상상의 정원 그룹 전시에서 면면상처, 식물학자의 시선이라는 전시로 참여했을 때도 잡초에 관한 생각과 태도를 전시장 한편에 다뤄보고 싶었다. 문헌 조사를 하면서 덕수궁에 식재된 식물과 달리 잡초에 대해 조사된 적이 없는 점이 흥미로워서 반년 동안 덕수궁의 모든 식물을 조사했다. 그러면서 덕수궁 구석구석에 어떤 식물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반년 동안 얼마만큼 자라는지 알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덕수궁 식물들의 위치와 이름을 표시해 덕수궁 식물 지도를 만들어 관람객들에게 나눠드리기도 했다. 전시장 한편에 덕수궁에서 채집한 잡초의 씨앗을 전시하면서 미국 작가인 데이비드 쿼먼이 쓴 플래닛 오브 위즈라는 글의 한 구절을 이용했다. 데이비드 쿼먼은 지구상에서 지리적으로 널리 퍼져 있고 번식률이 높으며 자원을 확보하고 독점하는 데 능숙한 멸종시키기 어려운 잡초 같은 존재가 인간이라고 이야기했다. 지구에서 다른 생물이 우리 인간을 바라본다면 아마도 경멸스러운 용어로 사용되는 잡초가 우리에게 딱 맞는 표현일 것이다. 종종 식물 그림의 역사에 대해 강의한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식물종을 기록하기 위해 제작된 그림과 화가의 삶을 살펴보는 강의다. 시대별 식물 그림을 보다 보면 식물에 대한 인간의 인식 변화가 재미있다. 자주 언급하는 것이 맨드레이크 혹은 만드라고라라 불리는 만드라고라 오피시나룸 그림이다. 맨드레이크의 시대별 그림 변화를 보면 식물에 대한 인식이 인간 중심적 선입견에서 천천히 그 식물 자체를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방향으로 옮겨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맨드레이크는 그 식물이 가진 화학적 성분 때문인지 서양 전설에서 종교나 마법적인 용도로 자주 등장한다. 맨드레이크는 그 뿌리가 사람처럼 생겼는데 식물을 뽑으면 사람 모양의 뿌리가 소리를 질러 뽑은 사람을 죽인다는 전설로 유명하다. 재미있는 것은 그리스 시대의 과학자라고 볼 수 있는 의사가 그린 그림을 보면 맨드레이크의 뿌리가 사람 모양으로 그려져 있다. 그 이후에도 시대별로 꽤 오랫동안 사람 모양 뿌리를 가진 맨드레이크가 등장하고 1600년대의 식물학자가 그린 그림까지도 그 전설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맨드레이크를 향한 인간 중심적 선입견을 거두면 실제 맨드레이크는 그저 예쁜 연보라색 꽃이 피고 뿌리가 두툼한 평범한 식물일 뿐이다. 우리가 인간 중심적인 선입견 없이 과학의 눈으로 식물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생각해보면 생물 분류학의 기초를 마련한 스웨덴 식물학자 칼 폴린네는 1700년대 사람이고 진화론에 기여한 찰스 다윈은 1800년대 사람이다. 식물을 향한 그리 길지 않은 과학의 역사 속에 식물에 대해 굳어진 선입견은 여전히 많을 것이다. 인간이 식물을 온전히 이해하는 일이 가능할까? 어쩌면 우리가 식물이 되어보지 않는 이상 이해하기는 영영 힘들지도 모르겠다. 식물에는 국경이 없다. 토종이라는 단어가 자주 보인다. 특히 토종쌀, 토종옥수수, 토종고구마처럼 작물 앞에 붙는 경우가 흔하다. 한국산 혹은 오래전부터 있던 야생종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곤 하는데 토종의 뜻을 찾아보면 본디부터 그곳에서 나는 종자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토종쌀, 한국 토종옥수수 등은 좀 이상한 표현이다. 왜냐하면 쌀은 중국, 옥수수와 고구마는 아메리카가 원산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토종쌀은 중국에 있는 야생종을 의미할 것이다. 만일 한국에 들어와 초기에 키워진 쌀을 표현하고 싶다면 재래품종 쌀이 더 정확할 것이다. 식물학에서는 토종이라는 단어보다 자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한반도에서 저절로 태어나 진화하며 계속 살아온 식물을 한국 자생식물이라 부른다. 그러니 우리나라 식물이란 말은 한국 자생식물을 의미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접하는 친근한 식물 중엔 생각보다 우리나라 식물이 많지 않다. 어릴 때 아버지랑 산에 함께 가면 풀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그 기억이 좋게 남아있어요. 잊고 지내다가 1, 2년 전부터 길가에 핀 꽃이나 나무가 궁금해졌어요. 근데 이름을 알기도 어렵고 해서 계속 궁금해하고만 있어요. 아, 혹시 집에 식물도감 있으세요? 네, 하나 있는데 길가에 핀 식물들이랑은 너무 동떨어진 도감이라 볼 엄두가 잘 나지 않네요. 그렇죠. 초보자가 식물도감에서 찾기도 힘들거니와 길에 있는 식물은 도감에 잘 안 나오기도 해요. 왜냐면 길에서 보는 식물들은 외국에서 들어온 경우가 많아요. 귀화식물, 외래식물인데 자생식물이 주로 있는 도감이라면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올 거예요. 무궁화도 사실 우리나라 식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저 바깥에 있는 가로수도요? 네, 플라터너스라고 흔히 부르는데 한글 이름은 양버즘나무예요. 그리고 플라터너스 종류가 더 있어요. 단풍버즘나무, 버즘나무. 열매로 구별하기 쉬워요. 이 나무들도 다 외국에서 들어왔어요. 아, 한글 이름은 제가 처음 들어봐요. 복숭아 정도가 우리나라 식물일까요? 복숭아도 우리나라 식물이 아니에요. 아니, 복숭아도요? 밥상 위에 올라가 있는 식물의 원산지를 살펴보면 재미있다. 된장찌개 안을 들여다보면 남미에서 온 감자, 아메리카에서 온 호박, 멕시코에서 온 고추, 중앙아시아에서 온 마늘, 중국에서 온 파 등이 들어있다. 인도에서 온 오이, 유럽과 서남아시아에서 온 당근, 지중해와 시베리아에서 온 상추 등 다른 채소도 대부분 외국이 원산지여서 콩의 원산지가 한반도 일대라는 게 오히려 놀랍다. 과일도 마찬가지다. 중국에서 온 복숭아, 발칸반도에서 온 사과, 서아시아에서 온 포도 등이다. 주변에 심는 식물도 외국에서 온 식물이 흔하다. 가로수로 가장 많이 심는 은행나무, 양버즘나무,
담장에 덩굴로 키우는 능소와 장미, 공원에 심는 산수유, 배롱나무, 우리나라 문화에 오래전부터 등장한 매화, 모란, 연꽃도 외래종이다. 잡초 중에 달맞이꽃, 토끼풀, 개망초, 방가지똥, 자운형 등은 이름이 친근하여 우리나라 식물로 오해하기도 하는데 이들도 외래종이다. 식물 상담소를 열 때마다 잡초를 준비해 갔다. 상담자와 함께 돋보기로 식물을 관찰하면서 식물의 구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다. 잡초여도 하나하나 꽃병에 꽂아두고 관찰하면 예쁘지 않은 것이 없다. 한 번은 어떤 상담자가 이렇게 매번 예쁜 꽃을 꺾어와도 괜찮냐고 물어왔다. 꽃병에 정갈하게 담긴 잡초가 누군가 키우는 식물이라 생각하신 모양이다. 우리나라 아파트 단지나 개천 같은 곳을 걷다 보면 구석구석에서 정말 많은 외래종 잡초를 볼 수 있다. 가시박, 돼지풀, 미국 쑥부쟁이, 자주 개자리 등이다. 이 식물들은 물을 이용해 씨앗을 널리 빠르게 퍼뜨리기도 해서 개천 주변에 뒤덮여 있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다. 식물을 꺾어 상처를 주거나 죽이는 게 마음 아프지만 그런 외래종은 강한 생존력으로 한국에 자리 잡아 자생종을 밀어내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침입종이다. 재미있는 것은 흰 꽃이 만발하는 미국 쑥부쟁이나 보라색 꽃이 귀여운 자주 개자리는 똑같이 지독한 침입종임에도 가시밭과 돼지풀처럼 천대받지 않는다. 식물 상담소에서 늘 인기가 좋았다.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자리 잡은 달맞이꽃과 토끼풀을 만나면 사람들은 정답게 반겨주기까지 했다. 산책하는 개천 둔치에는 철 따라 식물이 가꾸어져 있다. 물 쪽으로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큰 돌을 쌓아 축대를 만들어 두었는데 그 위에 코스모스, 유채, 계양귀비, 노란 코스모스, 기생초 등이 심어져 있는 것이다. 산책하거나 운동하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길을 멈추고 사진을 찍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나도 그 틈에 끼어 사진을 찍는다. 이런 때 나는 특정 꽃만 골라서 찍는다. 지정된 흙 위를 벗어나 점차 강 가까이 뛰쳐나가는 꽃들이다. 씨앗이 퍼졌거나 빗물에 씻겨내려서 축대트비나 강물에 발을 담근 꽃들 말이다. 일종의 사건 현장이라 찍어둔다. 많은 외래식물이 처음에는 정원식물이었다. 야생으로 뛰쳐나가 침입종이 되고 털을 잡아 귀화식물이 되는 것이다. 예뻐서 심었는데 결국 우리나라 생태계를 파괴하는 식물이 되는 것을 보면 차라리 생식 능력이 없도록 개발한 원예종이 낫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 식물 입장에선 슬프지만 그래도 생태계 교란을 덜 일으키지 않을까. 아메리카, 유럽, 중앙아시아 등 국적도 다양한 새로운 침략종이 골칫거리가 될 때마다 뉴스에 등장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외래종, 침략종, 귀화식물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은데 우리나라 식물도 해외에서 마치 범죄자처럼 뉴스에 등장한다. 대표적으로 칠기 있다. 칠은 세계 최악의 침입종 100순위 안에 든다. 한때 칠은 등나무 같은 보라색 꽃이 예뻐 아름다운 조경수로 소개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줄기를 제거해도 잘 죽지 않아 전 세계 사람들이 칡을 죽이는 법을 배우고 공유한다. 미국 연구소에 있을 때 숲속을 산책하다가 생각지도 못한 친숙한 식물을 만나 놀랐다. 그건 깻잎이었다. 미국 마트에서는 깻잎을 팔지 않았다.
한인마트에 드물게 있지만 비싸서 쉽게 사 먹지 못했다. 그런데 연구소 숲속은 물론 멀리 채집간 숲속에도 깻잎이 많았다. 처음에는 잎이 비슷한 다른 식물이겠거니 해서 연구소로 가져와 조사해 보았는데 정말 깻잎이었다. 나는 실험실 동료들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채소라고 알려주었는데 다들 먹을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며 놀라워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먼 미국 땅에 자리 잡은 이 골칫덩이 침입종은 왠지 한국인의 소행이 아닐까 싶었다. 깻잎은 유독 한국인이 좋아하는 채소니까. 한편 침입한 외래 식물에 대해 다른 사람들처럼 부정적 인식이 강했던 나는 미국에서 한 세미나를 듣고 긍정적인 면도 생각하게 되었다. 인간에 의해 웬만한 식물은 자랄 수 없는 파괴된 장소에 강인한 생존력을 가진 외래종이 처음 자리를 잡아 그 지역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었다는 연구였다. 외래종이 갑자기 등장해 자생식물들의 생태계 흐름을 어지럽히는 건 부정적인 일이지만 외래종도 결국 식물이다. 식물은 어디서든 광합성이란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는다. 식물에는 국경이 없다. 어떤 나라의 소속이라고 식물을 편가르는 건 무의미하다. 식물은 각각 자신만의 영역이 있을 뿐이다. 울릉도에서 만난 주름 제비란을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만났을 때 감격스러웠지만 생각해보면 그건 주름 제비란의 자생 범위여서 당연한 일이었다. 식물은 모두 자신만의 국경을 가지고 살아왔다. 인간이 마음대로 옮기고 외래종, 침입종, 귀화식물이란 딱지를 붙였을 뿐이다. 식물에겐 본디 죄가 없다. 잘해요? 말고 좋아해요? 물어볼래요. 식물과 어린이는 닮은 것 같아요. 어린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는 상담자가 식물 상담소를 찾아왔다. 미술을 전공하고 몇 군데 직장을 다니다가 지금은 어린이 미술 교육을 하고 있다고 했다. 적성에 맞지 않는 여러 직장을 다니며 지쳤던 상담자는 직장을 그만두고 자연 속에서 한동안 마음을 회복하려 했다. 식물을 가까이 하면서 식물이 조건 없이 베푸는 존재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어린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며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은 하고 싶은 직업을 찾은 것 같다며 아이들과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린이 교육에 관심이 많은 나는 상담자가 반가웠다. 자연과 그림을 아주 어릴 때부터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늘 생각한다. 그 시절에 가까이 하면 평생 가깝게 지내는 힘을 얻게 된다 생각하기 때문이다. 머리로 완전히 기억하지 못해도 마음으로 기억하고 경험을 키워가는 것이다. 자연과 가까이 지내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건 본성이라 생각하는데 그걸 어릴 때 접하지 못했거나 처음 접할 때 별로 자유롭고 행복하지 않은 기억이었다면 멀리하게 되는 것 같다. 어른을 대상으로 식물 강의를 하다 보면 꼭 어린이 같은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다. 식물을 보고 신기해하며 행복해하는 반짝이는 눈과 들뜬 마음이 느껴진다. 그럴 때면 뿌듯하면서도 자연의 이치와 아름다움을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다면 더 풍요롭고 여유로운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지 않으셨을까 하는 마음이 든다. 그래서 어린이 자연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전시회나 행사에 어린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어린이 강연이 들어오면 되도록 하려고 한다. 그런데 막상 어린이를 만나기 전에는 긴장되고 고민도 정말 많다.
내 아이가 없어서 그런지 연령별 수준도 잘 모르겠고 어떤 방법이나 대화가 어린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한다. 혹여나 나의 어떤 행동과 말이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까봐 걱정이 앞서는 것이다. 아이들이랑 노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몇 살 정도예요? 6살 아이들이에요. 아기들이라 그린다기보다는 그림이랑 논다고 하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즐겁게 놀면서 배우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부모님들은 교육비를 내니까 뭔가 확실하게 배우기를 원하세요. 전 아이들이 원래 가진 본성을 해치지 않고 교육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감정을 표출하는 것보다 숨기는 법을 먼저 배우거든요. 있는 그대로의 아이들을 어떻게 보고 가르칠 것인지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에게 미술 교육을 하다 보면 부모님이 더 요청하시는 건 없으세요? 아이 숙제나 미술 대회를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잘해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우리 아이 미술 잘해요? 잘 그려요? 미술 배우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어린 나이에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할까 싶은데요. 네, 잘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좋아해요 라고 대답해요. 그림 그리는 거 되게 좋아하고 흥미있어 보여요. 까지만 얘기해요. 상담자와 대화하며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고민 중 하나를 해결할 수 있었다. 어린이에게 잘해요 보다 좋아해요를 전하는 게 중요한 일이라는 깨달음이다. 아이들에게 칭찬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흔히 듣다 보니 나는 잘해요 라는 말을 많이 했다. 무조건 좋은 말이라 생각했는데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었다. 식물상담소에서 상담자를 만나다 보면 어떨 때는 상담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음을 얻을 때도 많다. 서로가 가진 장점에서 얻는 즐거운 상승작용이 재미있다. 이런 즐거움이 식물상담소를 계속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영국 교회의 크고 멋진 성에서 열리는 워크숍에 참석한 적이 있다. 그 성은 시인이자 예술 후원자였던 에드워드 제임스의 집이었던 곳으로 지금은 예술대학으로 쓰이고 있다. 워크숍은 성에서 먹고 자며 주변 자연을 둘러보고 작은 그림 하나를 그려보는 것으로 간단하고 친근했다. 신청자들은 그 지역에 여름 휴가를 왔거나 재미로 신청한 동네 분들이었다. 작가로 활동하거나 평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았고 모두 할머니와 아주머니였다. 우리는 3일 동안 성에서 제공해주는 맛있는 뷔페를 먹으며 수다를 떨고 오후에는 딸기 하나를 그렸다. 딸기 한 알만 그리면 된다니 다들 즐거워 보였다. 첫날 신중하게 제일 예쁜 딸기를 하나씩 골라갔다. 딸기는 그려보면 생각보다 어렵다. 씨가 많고 굴곡진 표면 때문에 반짝이는 재질을 표현하기도 어렵고 붉은 과육과 초록색 받침까지 조화롭게 잘 배치하려면 힘들다. 그리다 보니 다들 아무 말이 없을 정도로 열심이었다. 나는 딸기를 그리러 온 것도 아니었는데 어느새 잘 그리려고 너무 집중하고 있었다. 딸기를 그리는데 열중하다가 이상한 느낌에 고개를 들었는데 영국 할머니들이 딸기를 먹으며 나를 둘러싸고 서서 구경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딸기를 그리는 것보다 먹는 걸 더 잘해 하셨다. 마치 우리는 딸기를 그리는 것보다 먹는 걸 더 좋아한다는 걸 그림을 그리면서 더 잘 알게 되었어 하는 것처럼. 그리고 거기엔 젊은이
여기서 왜 그렇게 열심히야? 지치고 힘들게. 맛있는 것 먹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자. 라는 뜻도 담겨 있었다. 좋아한다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그에 반해 잘한다는 대부분 어릴 때 어른들에게 받는 평가로 알게 되는 것 같다. 물론 아이를 칭찬해주기 위해서겠지만 그런 평가는 되도록 미루는 게 좋지 않을까. 어릴 때들은 잘한다는 중독성이 커서 그것만 쫓아가게 되기 쉽다. 그러다 할머니가 되어서야 좋아한다의 중요성을 깨달으면 슬플 것이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나는 미술대회에 빠짐없이 나갔다. 학교 교장 선생님까지 부모님께 내가 그림을 잘 그린다고 이야기하실 정도였으니 나는 잘한다에 깊이 빠져 있었다. 어린 나이에 종이 위를 크레파스로 꼼꼼히 다 채우는 건 중노동이었지만 나는 계속 그림을 그렸다. 그러다 도대표로 미술대회에 출전하게 되었는데 나는 거기서 그만 펑펑 울고 말았다. 낯선 도시에서 열린 큰 대회였고 공정성을 위해 부모님들을 떨어뜨려 놓았다. 나는 불안함에 그림 주제도 잊은 지 오래였다. 색을 칠하는 것도 힘들고 낯선 장소와 어른들도 무서워서 울어버린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뭐가 그렇게 서러운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펑펑 울고 있으니 대회 도우미였던 분이 다가와 미완성인 내 그림을 서둘러 제출하도록 도와주고 나를 어머니께 돌려보냈다. 그 후 한동안 나는 그림 그리는 걸 싫어했다. 친구들에게 그림 그리기가 정말 싫다고 털어놓았다. 부모님이 나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대회에 나가라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사실 잘한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다. 부모님은 그런 칭찬을 원래 하지 않으셨다. 그 사달이 난 이유는 결국 다른 어른들이 건넨 잘한다는 평가에 어린 내가 갇혀버렸기 때문이다. 한 번은 식물상담소에 2명의 어린이가 찾아와서 내게 무슨 꽃을 제일 좋아하느냐고 물었다. 나는 모든 꽃을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 봄맞이 꽃이 가장 특별하다고 했다. 어릴 때 어린이 식물도감으로 먼저 알게 되었는데 들판에 나가 직접 찾아 이름을 불러준 첫 번째 식물이기 때문이다. 나는 어린이들에게 어떤 꽃을 좋아하냐고 물었다. 한 명은 색이 예쁘고 해만 바라보고 있어서 해바라기를 좋아한다고 했고 다른 한 명은 자신이 나팔처럼 목소리가 커서 나팔꽃을 좋아한다고 했다. 무언가를 좋아하는 일에는 특별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다. 나에게 소중한 작은 순간만으로도 충분하다. 잘하는 걸 증명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이유를 말하는 건 정말 쉽고 즐거운 일이다. 좋아하는 일에는 커다란 이유가 필요하지도 않다. 좋아하는 건 자연스럽고 행복한 일이다. 나만 알고 있는 미국 나팔꽃의 모습처럼 나에게 소중하고 감격스러운 작은 순간들이 무언가를 좋아하게 되는 큰 이유가 되기도 한다. 식물과 그림을 좋아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각자 좋아하는 다양한 이유를 나눌 수 있다면 그 수업이 가장 좋은 수업이 되지 않을까.